예, 계속해서 정약용의 유배생활. 앞에서 이제 큰 일생의 4시기 중에서 성장기, 관직기, 유배기, 그리고 여생기 했죠. 유배생활입니다. 자, 또 하나 퀴즈. 정약용이 유배를 가게 된 이유와 관련 없는 것은, 뭐 관련 있는 거 딱 찾아 우선 당장 천주교 나오지요. 근데 여기서 관계 없는 거. 예. 실학입니다. 실학은 뭐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또 이제 오히려 이제 유배기에서 주로 했던 거, 또 마지막에 이제 정약용의 어떤 사상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실학과 유학은 반대 아닙니다. 유학의 한 갈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학했다고 유배 갈 일이 없고, 암의의사, 아까 서영보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서영보 때문에 당파 역시 노론에 의해서, 그렇죠. 정조가 죽고 나니까 그 정조 추종 세력들 제거되는 그런 과정 속에 갔다는 겁니다. 예. 천주교 신유사오, 약전, 약용, 유배, 약종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다 참수. 그 참수당한 자리가 지금 한강대교에 있는, 그러니까 저 한강대교 북단, 딱 한강대교 지나자마자 오른쪽 근처입니다. 거기가 용산역에서 한강 쪽으로 가는 그쪽입니다. 거기 가면 지금도 거기에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참수터입니다. 실학, 성호 이익의 학문을 계승해서 실학 접대성했다. 암행의사, 경관찰사, 서영보 비행 보고한 거에 따른 보복이라 그랬죠. 당파, 당연히 남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노론에 의해서 탄핵당한 겁니다.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유배지로 갈 때 어떻게 갔을까? 말 타고, 걸어서, 가마 타고, 한거 타고. 물론 가마 타고 이건 아니겠다 싶죠. 자, 몇 번? 답은 1번입니다. 무슨 말 타고? 4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드라마 많이 보신 분. 당연히 이런 데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이 함거 타고 가는 거는 심지어 남해 유배문학관에도 정약용 이런 데 실려서 유배 간 것처럼 보이면 그거 아닙니다. 이건 고증이 잘못된 거고, 요 함거 타고 가는 경우는 극형에 처할 중범죄자, 실제 참수시키러 가기 직전에, 또는 중범죄, 도주 못하도록 잡아갈 때, 특이한 경우만 이렇게 하지, 일반 유배 갈 때 이거 타고 안 갑니다. 그래도 호강스럽게 말 타고 가느냐? 걸어가야지. 워낙 멀어서 못 갑니다. 조선 초에 경국대전에 보면요, 유배는 삼천리 밖으로 보낸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삼천리 어디입니까? 제주도 삼천리 안 되죠. 금수강산 삼천리입니다. 한 바퀴 돌아야 삼천리입니다. 그래서 조선 초는 서울에서 유배 보낼 때 경남 또는 전남 쪽에 유배 보낼 때 바람 보내고 함경도로 한 바퀴 삑 돌아 보냈습니다. 걸어간다면, 걸어서 유배지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려요. 걸어 못 갑니다. 물론 이제 조선 이제 초기 그 이후에 이건 불합리하다, 삼천리 밖 한 거는 중국의 이제 형법을 모방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고쳐서 300리 밖 그런 식으로 고쳤는데, 그래도 걸어 못 갑니다. 정약용이 실제 여유당전서 거기 보면 나옵니다. 유배 갈 때 그 모습을 자세히 써놓은 게 있거든요. 있는데, 한강 건너, 한강만 건너도 이미 지금으로 치면 뭐 시골입니다. 서울이 아니고요. 서울 도성에 살다가 도성 밖에 나와서 한참 나와서 한강까지 건너, 지금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 신사동에 이제 골짜, 지금도 약간 언덕이 있죠. 그 골짜기까지가 정약용 부인이 따라옵니다. 거기 정약용 부인은 이제 치마 훔치면서 눈물 훔치고 정약용 말 타고 떠나고, 말 타고 떠나는 거 상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약용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대부분 유배 갈 때 말 타고 갔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가끔 자기 돈 내고 가마 타고 간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1번, 2번이 3번이 맞지, 오히려 2번, 4번은 아닙니다. 예, 유배 가는 곳인데요. 또 우리가 유배, 그러면 또 드라마 많이 보신 분, 이런 딱 초막에 살면 이 밖에 뭐 살인문 밖에 병졸이 딱 보초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유배는 유배지만 정해주지 집 안 줍니다. 집도 절도 밥도 안 줍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어찌 사느냐? 그 당시 인심에 그냥 가면 어지간하면 재워주고 하지요. 그래서 그냥 그 고을에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빈대부터 요즘 말로 치면 빈대부터 사는 겁니다. 그것도 실감나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 그곳 백성들은 유배 온 사람들을 마치 큰 독을 지닌 사람인 듯 보아가며 가는 곳마다 모두 문을 부수고 담양을 무너뜨리면서 달아나 버렸다.
유배 왔다 그러면 나라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괜히 저 사람 집에 맞아들었다가 우리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한 거죠. 특히 포항 갔을 때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먹고 잘 데도 없어서. 강진 갔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먹고 잘 데도 없어서 그냥 이 집 가서 좀 얻어먹고 쫓겨나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쫓겨나고 그럴 때 주막 노파가 나를 불쌍히 여겨 자기 집에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예, 지금 복원해 놓은 건데 주모상, 주모, 요 술병 하나 딱 들고 주모고 요는 주모 딸. 왜 주모만 나오지 주모 딸이 나오느냐? 이게 또 참 기록에도 없는데 주모가 기특하다고 정약용 다산 선생한테 딸을 줬다. 이런 와전된 이야기가 나와서 동상까지 건립됐는데 이거 다산 선생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쪽 사람들이 이야기처럼 꺼내는 거. 그 다산 선생에 대해서 일대기를 정리하고 유명했던 그 박성무 아시죠? 다산 연구소 이사장 하신 그분이 직접 이 이야기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찾아보고 확인까지 했답니다. 이건 전혀 유래도 없는, 문에도 없는 와전된 누가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다 하는데 요즘 동상까지 이렇게 들어서 버렸어요. 어쨌든 그 주막에서 있으면서 노파는 불쌍해서 맞아줬는데 다선생이 거기 살면서 그냥 또 빈대만 붙어 있으려니까 주막집인데 미안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노파가 인심도 좋고 한데 계산이 좀 느려요. 그래서 다선생 오늘날로 치면 장부를 멋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외상가 같은 거 처리를 정확히 하니까 노파로 볼 때도 수입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접 잘 받고 했는데 실제 다산 선생의 기록에 보면 노파가 보통 노파가 아닙니다. 왜 여자를 무시하느냐? 밭에 씨만 있어가 자랄 수 있느냐? 씨도 좋아야 되지만은 땅에 밭도 좋아야 그 나무가 잘 자란다. 그러면서 하늘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 하는데 노파에 대해서 정약용 선생이 감동했다는 걸 자기 형 흑산도 유배가 있는 정약전한테 보낸 편지에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노파는 유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이 주막 조금 전에 있는 요 주막 요 한자 보이시죠? 요게 사이제입니다. 네 가지 마땅히 해야 될 방. 넉사자, 마땅할 의자. 마땅히 이걸 지키자. 그러죠. 생각은 마땅히 맑아야 하니 맑지 못하면 곧바로 맑게 해야 한다. 용모는 마땅히 엄숙해야 하니 엄숙하지 못하면 곧바로 엄숙함이 엉기도록 해야 한다. 언어는 마땅히 과묵해야 하니 말이 많다면 곧바로 그치게 한다. 동작은 마땅히 후중해야 하니 후중하지 못하면 곧바로 더디게 한다. 그래서 주막집에 방에도 사이제라는 걸 붙여서 자기 마음 수양의 글처럼 새겼다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말씀드렸죠. 주막은 지금 이제 그 강진 읍내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차로 가면 한 20분 정도 좀 가서 있는 길인데, 뭐 지금으로 치면 그 주차장이 있고,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좁아서 차는 그냥 사람도 이제 한둘 사람밖에 못 가는 좁은 길입니다. 이런 실제 길에 나무 뿌리도 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어쩌면 운치 있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법 올라가면 다산 초당이라고 나오는데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저걸 물론 사진에도 미리 봤었는데 막상 제가 그때 갔을 때가 초여름인데 땀 흘려가면서 걸어서 딱 가서 이걸 딱 보자마자 숨이 콱 막혔습니다. 다산 초당. 초당이 아니라 와당이죠. 초당이라면 초가집이라 해야 되는데 이거 기와집이죠. 이게 무슨 조화냐. 거기다가 이 초당 마당 그렇게 안 넓어요. 앞에 나무들이 우르창창해서 앞도 안 보입니다. 꽉 막혔어요. 땀 흘려가면서 올라가서 팻말에 앉아도 바람 한 점 없으니까 참 답답한데다 마음도 답답한데 몸도 답답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다산 선생이 살던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걸 보고 제 제자 한 명은 제가 다산에 대해서 막 예찬을 하니까 나중에 방학 때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교수님, 다산 유배 가서 잘 살았대요. 다산 초당보이 멋지대요.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거 60년대 강진 유지들이 다산 선생을 기린다고 멋지게 지은 집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문화재 복원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초당 뭔가 있고 옆에 연못인데요. 연못은 좀 적은데 이 연못도 가짜입니다. 실제 다산 선생이 실제 연못을 만들었지만은 이거는 가짜로 지금 그때와 다른 연못인데 오히려 초이선사가 그린 다산 초당도가 다산 선생 문집에서 발굴됐습니다. 이 초이선사는 다산 선생과 친했습니다.
다산생을 뭐 꼭 스승이라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가까웠는데, 이 초선사 아시는 분 아시죠? 한국 그야말로 근대사에서 차의 대가가 초이선사인데 실제 다산선생이 차의 대가입니다. 아마 다산선생한테 오히려 초이선사가 배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될 정도로 도사입니다. 원래 이게 다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다산의 아버지와 친구였던 그 양반이 부자입니다. 그 아들은 또 제자가 되는데, 제자 겸 나중에 사위도 됐는데, 그 사람이 산에 산채, 별채처럼 갖고 있었어요. 그걸 준 겁니다. 그거가 살아라고. 그래서 주막에서 일로가 산 겁니다. 요게 본채고 약간 밑에 아래채가 있고 진짜 초가집이죠. 그래서 초당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연못도 파고 갖고 왔는데, 지금 그림은 이렇게 나왔지만은 다산 선생이 만물 박사인 것처럼 한국 조선 정원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사로 꾸미지 않은 그런 겁니다. 다산초당 자체를.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와집 해놓고 마당도 좁은 데다가 앞에 나무 꽉 가리고 답답하게 앞에 전망도 없이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기가 찼겠죠. 이거 좀 복원해야 되는데, 참 다산초당,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미 다산초당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문화재적 가치 있기 때문에 복원해서 안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유명해진 계기 중에 하나가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1권에 나오죠. 이 유홍준 선생이 나중에 문화재 청장 됐잖아요. 참 이분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보면 이런 문제점은 비판 안 하고, 여기 나오는 이 다산 추사체로 쓴 다산 선생, 다산 초당, 또 보정 삼방, 이 글씨 잘 썼다고 아주 예찬했는데, 제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추사체 맞지만 추사가 직접 쓴 거, 요거는 추사가 직접 썼는데, 이거 본관에 있는 다산 초당 직접 추사가 쓴 게 아니고 추사의 글 속에 있는, 문집이 속에 있는 여러 글을 짜집게 한 집자한 글입니다. 왜 이걸 걸어놨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별관에 한쪽은 보정 삼방, 이건 정식으로 추사 선생이 써준 겁니다. 제 아들이 부탁해서. 요게 다산 동함인데, 이거는 정양 선생의 글씨입니다. 이 글씨도 다산 선생이 직접 쓴 게 아니고 다산의 문집에 있는 글을 집자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집자에서 다산 초당을 써야지, 별채에다가 이걸, 참 이래놓고도 이런 비판 하나 없는 분이 문화재 청장을 어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은 가면 다산 선생의 유적지라기보다는 그냥 현대적으로 만든 박물관도 아니죠. 만든 뭐 그런 현대적 기념관, 그러죠. 딱 하나, 그때 다산 선생이 다산 초당 떠나면서 돌에다 새겨놓은 거, 그 마당 바로 옆에 있는 돌에 새겨놓은 정석, 다산 정약용 정자, 요것만 진짜 유적입니다. 예, 부인의 시와 합피첩. 다산 유배 5년째, 결혼 30년 되던 해에 부인이 시와 함께 치마를 보냈다. 합피첩이 뭐 노을하, 피가 치마, 첩은 뭐 문집처럼 만든 거죠. 노을같이 그냥 붉은 종색 치마로 문집처럼 첩을 만들었다는데, 예, 유배에서 이제 5년 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부인이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그 분홍색, 노을빛 나는 분홍색 치마를 시와 함께 보낸 겁니다. 참, 그 보낸 뜻은 아시겠죠? 옛날에 여인이 치마를 보냈다, 그건 보통 뜻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뭐 어떤 흥선대원군은 애인 기생한테 속 치마에 난초를 그려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조선의 정절의 조선, 여인의 정절을 이야기할 때 치마를 같이 보냈다는 것은 참 얼마나 그리운 마음이었으면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시를 보냈는데, 그 시 한번 보시죠. 올해는 병인년, 시절은 이미 동짓달. 눈 내리고 날은 차가우니 걱정스런 마음 날로 더해가네. 등불 아래 한 많은 여인은 뒤척이며 잠 못 이루네. 당신과 이별한 지 7년 서로 만날 날 아득하니 살아생전에 만나기 어렵겠지. 여린 풀에 된설이 내리고 가을 가고 봄이 오면 두 눈으로 멀리 보겠네. 어느 날 어느 때에 친히 당신 얼굴 볼까요? 이미 좋은 일은 가고 마가 끼어있네요. 성묘하며 절도 못 드리니 종신토록 한스럽겠지요. 집을 옮겨 남쪽으로 내려가 끼니라도 챙겨드리고 싶으나 해가 저물도록 병이 깊어져 이내 박한 운명 어찌리까. 이 애절한 그리움을 천리 밖에서 알아주실런지. 참 애절한 시죠. 그렇게 보낸 치마를 다산 선생이 쪼개서
아들들한테, 자식들한테 교훈의 글을 써보냅니다. 부인에 대한 답장은 없고요. 야박한 남편이냐, 참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구나. 그게 조선시대 6.25 사회는 그래요. 이순신, 우리가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성 이순신이지만은, 이순신 오롯이 노모 걱정했지, 자기 부인 걱정한 거 난중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선생 역시 마음은 있지만은 표를 안 내고, 이런 글을 보내고, 시를 보내고, 치마를 보냈는데도 부인에 대한 연서 답은 안 보내고, 이걸 쪼개서 자식들한테 좋은 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 고려대 박물관에서 얼마 전에 발굴된 겁니다. 하피첩, 그 첩 중에 하나인데 매조도입니다. 다산 선생의 딸을,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다산의 아버지의 친구였던 그 사람의 아들, 그래서 다산의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한테 시집 보내면서 매조 그림과 시를 써준 겁니다. 사뿐사뿐 새가 날아와 우리 뜰악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 쉬네. 매화꽃 향내 짙게 풍기자 꽃향기 그리워 날아왔네. 이제부터 여기에 머물러 지내며 가정 이루고 즐겁게 살아라. 꽃도 이제 활짝 폈으니 열매도 주렁주렁 맺으리. 내용도 좋지만은 참 예술적 가치가 있죠. 이건 꼭 하피첩에 남긴 건 아닌데요. 유배중의 어느 날 정약용은 아들 정학연이 보낸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귀양살이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소자가 해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판서로 있는 사촌처남 홍이호와 아버님이 해배되는 것을 막고 있는 이기경 대감과 강준음 대감에게 용서를 구하신다면 일이 잘 풀릴 듯 싶사옵니다. 아버지 해배하려고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야말로 홍이호, 또 이기경, 강준음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이 사람 직접 만나서 좀 용서 구하고 하면 어지간하면 봐줄 것 같다 하는 낌새를 채고 아버지한테 편지 보내서 아버지가 그 사람들한테 용서 구하는 편지라도 한번 보내보시죠. 그런 의미겠죠. 그걸 받은 정약용 답장합니다. 아들아, 천하의 기준에 옳은 것을 지키며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 옳은 것을 지키며 해를 입는 것은 그다음. 옳지 않은 것을 추종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세 번째. 가장 낮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추종하여 해를 입는 것이다. 네가 제시한 방도는 필시 세 번째, 네 번째 등급이리.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느냐. 나를 석방시키는 것을 저지시킨 작은 일 때문에 내가 절개를 굽혔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답을 보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 망했으니까 잘 됐다, 공부나 해라, 그런 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죠. 정말 이런 게 말로만이 아니고 평생을 공정과 청렴을 실천한 분, 이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사상과 저서. 실학, 당연히 정약용 여러분 실학자, 실학사상 그러시죠. 유영훈부터 시작해서 박지원, 이익, 박제가로 내려온 거 정약용 선생이 집대성했죠. 어쩌면 역사적으로 큰 학문을 집대성한 사람, 서양 같으면 중대로 얻은 거, 그렇죠. 칸트가 다 집대성하다시피 했죠. 조선의 유학, 공자부터 중대로 얻은 거 주자가 집대성하다시피 했죠. 조선의 유학 전체를 집대성했으면 또 다산의 위치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유학 전체를 집대성했다면 유학을 크게 발전시킨 분은 당연히 퇴계이형이시고, 정약용 선생은 실학을 집대성한 분인데요. 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뿐만 아니라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당시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실학사상 집대성, 실사구시, 탁상공론을 하지 말자. 실용적이고 쓸모있는 학문하자. 그게 실학이다 보시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학은 유학을 반대했다 아닙니다. 유학, 공자사상이 있지만은 성리학이랑 갈래, 그 외에 또 중국에서 양명학, 고정학 등이 있고, 실학도 또 중국에 있었습니다. 명나라 말기 청나라 때 제법 있었어요. 중국 실학과는 좀 다른, 우리 한국 구한말의 실학을 했는데, 조선말의 실학을 했는데, 성리학, 원래 공자, 맹자 그 순수 유학이 진시황의 분서경유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한나라 때 다시, 한나라 초에 동중서가 부활했습니다. 동중서가 부활할 때는 공자, 맹자의 순수한 정신이 잊혀져 버리다시피 했어요. 그걸 동중서가 겨우겨우 차단했는데, 순수 유학이 아니고 동중서 유학을 만들었습니다. 유학을 유교로 종교화시켰습니다. 음양오행 사상도 막 갖다 붙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삼강오륜. 오륜은 원래 맹자가 정리했습니다. 근데 오륜은
남녀, 뭐 차별, 뭐 상하 이런 것보다도 누구나 각자 역할에서 바람직한 자세 역할, 임금과 신하 사이의 역할, 부부 사이의 역할, 부모, 자식, 친구, 뭐 그런 역할들인데 동중설은 삼강을 붙였습니다.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이게 수직적 질서,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왔는데, 그래도 유학은 중국의 도교의 노자 장자 도교에 비해서, 또 당나라 때 들어온 불교에 비해서 철학적 깊이가 조금 약했어요. 그게 유학의 핸디캡입니다. 그랬던 것을 바로 송나라 때 가서 다시 유학에 깊이 있는 유학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집대성한 사람이 주자입니다. 우주 만물의 원리, 본성과 본성의 이치, 우주와 인간의 본성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유학인데, 조선의 유학 대가는 퇴계 이황이라 그랬죠. 퇴계 그러면 또 안동 도산서원 떠오르죠. 그 도산서원에 외국의 대학생들이 견학처럼 놀러와서 단체로 갔던 모양입니다. 거기 단체로 갔는데 그 외국 학생 하나가 가이드 보고 퇴계 선생이 성리학을, 조선 성리학을 집대성했다는데 성리학 뜻이 뭡니까? 하니까 이 가이드가 당황한 겁니다. 당황하다 답을 한 게 뭐냐면, 예, 섹스의 원리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성에 대한 이치를 연구하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섹스 원리가 아니고 우주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원리 또는 이치를 연구한 거. 그래, 당연히 본성을 연구하니까 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죠. 그걸 비판한 겁니다. 실용성 있는 현실적인 걸 하자. 이제 실제 예를 들어보면요, 공자 가장 대표적인 사상, 유학의 대표적인 게 공자의 대표적인 사상 인이죠. 인의 뜻, 논에 보면 애인, 뭐 세컨드 애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목내, 나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인이다. 또 기소불용 물신, 유명한 말이죠. 내가 하기 싫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내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마라. 기욕립이 리빈, 기욕달이 달인. 내가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 세우고, 내가 도달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부터 도달 또는 통달하게 하라. 내가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부터 먼저 할 수 있게 하라. 이런 게 인이다. 참 좋은 말씀인데 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후학들이 헷갈립니다. 그냥 이런 사랑이다 그래버리면 사랑이구나 하겠는데, 너무 다양하니까. 이걸 통해서 또 공자님 교육 철학을 볼 수 있는 게, 공자님 위대한 성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눈높이 교육을 한 겁니다. 성질이 급한 제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또박또박 겸손하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서 하나씩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또 느린 놈이 와서 선생님 일이 뭡니까? 그러면 제때 제 할 일 그때 딱딱 미루지 않고 하는 거다. 이런 식 스타일입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비유했지만 실 논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 부영에 대해서, 부영보다 더 빨리 하는 게 효입니까? 천천히 하는 게 효입니까? 할 때 급한 놈한테는 천천히 하라. 느린 놈한테는 좀 빨리 해라. 그렇게 그때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하고, 또 심지어는 번질한 제자는 한 제자가 공자한테 인에 대해서 물을 때 3번 다 다르게 말해요. 사람마다 다르게도 말하지만은 그때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게 말해요. 이게 공자님 스타일의 눈높이 교육입니다. 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일반 민중들한테는 쉽게 설명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모이 안 줘도 잘 먹고 산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물 뿌리고 걸음 안 줘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누가 그러겠냐? 당연히 하나님이겠지. 만물의 영장 하나님이 직접 만든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하고 백합화보다 못하겠느냐? 걱정 마라. 이런 말씀 누가 들어도 다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일반 민족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12제자한테는 아주 어려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그런 말도 종종 하고 천국의 열쇠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게 성인들의 눈높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 뜻은 뭐다 막 갈래 나오는데, 그 중에 주자는 겁니다. 이 뜻은 공자님이 말씀한 이는 이런 걸 통해 볼 때 마음의 덕이자 사랑의 이치다. 인욕, 사람의 욕심, 사사로움이 절대 끼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치에 합당하고 사사로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게 인이다 그럽니다. 다사는 그런 거 아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사람과 사람이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인륜의 완성된 덕으로서 효제 충신, 이게 다 인이다. 자, 뭔 차이냐면요, 주자는 성리학자라 그랬죠.
인의 원리는 이거다. 인이란 사람이 지켜야 될 원리다. 그러니까 다사는 무슨 소리냐? 인은 사람 사랑하는 거다. 실천하는 거다. 성리학과 실학. 이해가 좀 다르죠. 또 서양 철학자, 미국의 현대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실천하는 마음이다. 다산 정장일생하고 똑같지요. 자, 어느 게 맞는지는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맹자님, 유명한 사단, 측은지심, 뭔가 불쌍히 생각하는 거, 수호지심, 뭔가 나쁜 거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알고 그런 거, 사행진심, 겸손한 거, 시비심,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거, 이런 건 각각 인의예지의 단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장은 인의예지란 모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치다 그랬습니다. 역시 성리학답지요. 근데 다사는 측은한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인이 되고, 수호의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의가 되고, 사양의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예가 되고, 시비의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지가 된다. 인의예지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치가 아니고 그게 사단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 그거다. 보통 그냥 인 따로도 공자님의 가장 대표적이니까 따로도 치지만은 우리가 보통 유학에서 인의 예지를 같이 치잖아요. 이거는 본성이고 이거는 실천이다. 의식하지요. 그래 볼 때 상당히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유학에서는 주자 그러면 감히 비판도 못하는 그런 식이죠. 근데 다산은 과감하게 종종 비판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다산 초당에 추사체 걸어놓은 걸 제가 비판했는데 다산 선생과 추사 선생이 친했냐? 아닙니다. 다산 선생이 아들뻘 되는 게 추사입니다. 아들이 속에서 추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은 추사도 실학자로 분류하면서도 다산을 비판하는 쪽입니다. 다산의 책들을 보면 추사 글에 보면 나옵니다. 상당히 일리는 있지만은 옛날 사람들을 종종 비판했으니 무리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산 선생은 성리학을 특히 주자를 비판하면서 실학을 만들었는데 그게 실학입니다. 바로 성리학은 너무 탁상공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이니까 실천적인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보다도 원래 공자, 맹자가 주장했던 그때를 분석해보자 그랬던 겁니다. 단순히 성리학 비판하고 새로운 거 만들었다기보다는 다산의 마음은 원래 공자, 맹자 정신을 본질을 찾아보자 였습니다. 공자님 철학자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인격자, 성인이죠. 심지어는 해겔 같은 사람도 공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별것 아니네. 그런 정도 사람들은 세계에 역사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해겔이. 근데 해겔 같은 너무나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좀 이상하지만 아주 깊이 있는 이런 철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교양서네. 그렇죠. 공자님은 아주 대단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철학자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길을 제시한 겁니다. 다산도 원래의 공자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그러지 못했던 것도 역사적 배경 속에서는 오히려 유학에 철학에 깊이가 없다는 그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또 아주 깊이 있는 원리, 이치를 따졌다면 다산은 오히려 원래 공자의 실천정신, 윤리, 도덕은 실천정신이지 마음으로 갖고 있는 그런 거 아니다. 극기목리만 해도 나를 수양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데 실천하자 이런 게 담고 있다. 이걸 강조한 거죠. 우리가 실학에 대해서 딱 정리하면 그겁니다. 바로 유학을 반대한 게 아니고 성리학과 달리 유학을 새롭게 아니라 원래 공자, 맹자의 원래 본 마음인 실천적 사상으로 돌아가자. 그게 실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산의 저술, 바로 양술이 실학박물관에 가면 입구에 다 쭉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표현도 못합니다. 182책, 503권 다산생이 쓴 책입니다. 1년에 28권 저술, 강진에 18년 동안 있는 동안에 주로 썼으니까 그렇게 치면 1년에 28권 저술한 셈인데 현대 한국 성인 1년에 평균 9권 읽는다고 설문조사에 나왔는데요. 9권 안 읽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죠. 이거 맞다고 볼 때 오늘날 우리 한 권 읽을 때 다산은 3권 썼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물론 이 권은 오늘날의 책 한 권, 두 권하고 좀 다릅니다. 한 책 속에 1권, 2권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자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분이 다산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경제유표, 허문심서, 목민심서. 1표에서죠. 경제유표. 세상 경영에 대한 거. 허문심서는 오늘날 형벌, 법률, 뭐 규칙, 그런 거. 목민심서. 바로 목민관, 지방관리죠. 지방관리의 규칙, 뭐 지켜야 될 원리, 그런 걸 담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거, 목민심서. 현재 법을 토대로 해서 우리 백성들을 돌봐주는 책. 이건 다선생이 스스로 목민심서를 펴한 겁니다. 다선생이 살았을 때 자기 묘지명을 썼습니다. 자찬 묘지명. 뭐 살았을 때 묘지명 쓰는 양 종종 그런 거 쓰죠. 요즘도 쓰는 사람들 있지요. 미리 써놓고 하는데 그때 쓴 거 중에 자기가 여러 책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책은 이런 뜻이고 이런 책은 이런 뜻이고 하면서 목민심서는 이런 뜻이다 고 밝힌 겁니다. 부임에서부터 근무하다가 생기는 일들. 서울에 육조가 있는 것처럼 지방에 육전이 있죠. 육전에 관한 거 다. 그리고 또 해관, 이제 부임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돌아가는까지 전체 나누어서 쓴 겁니다. 그렇게 나누었는데 그 12편을 다시 각 편에 6조로 나눠서 총 72조로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요 율기편이 특히 오늘날 공직자들한테도 필요한 청렴에 대한 정신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게 수령의 기본 자질, 검소함과 청렴이다. 두 가지 원칙은 법과 민생이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절하게 쓰는 데 있으며 절하의 근본은 검소한 생활에 있다. 또 검소한 후에야 청렴할 수 있으며 청렴해야만 백성을 자유로 다스릴 수 있으니 근검절하의 목민관의 으뜸과는 청무이다. 부정부패 원인은 부정축제하기 위해서다. 그 당시 직접 다선생이 본 거지요. 그래서 부정축제 그거부터 없애야 된다. 검면, 검소 이거부터 시작되면 청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목민간의 본무, 근본 의무이다. 모든 선의 근원이며 여러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다. 청렴이 목민관, 공직자의 알파요 오메가다. 그 말씀이죠. 자, 요거는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입니다. 이번 1월 말에, 1월 28일인가 1월 말에 발표한 작년도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입니다. 세계 33위, 61점. 제가 공무원 청년 강의를 종종 해왔는데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60점 한번 넘겨봤으면 처음 넘겼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이렇게 나왔지만 2005년부터 높여봐도 60점 넘은 적이 없습니다. 40, 50점. 이거 정말 과락 수준이죠. 작년에 처음 61점 넘기고 3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청렴도 순위 1, 3, 7, 9.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다 잘 사는 나라죠. 청렴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니다. 청렴해야 제대로 잘 산다는 거죠. 그냥 강대국과 다르죠. 그냥 군사력 강하고 강대국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선망하는 나라들이죠.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 그렇죠. 청렴이 밥 먹여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생어 청검,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생어 비태, 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긴다. 위부절이 망가, 절하가지 않으면 집안을 망치고 인불념이 실위, 청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직위를 잃는다. 공직자들한테 강의 종종 하면서 이런 말씀은 공직자들의 책상 위에 조그마한 액자라도 만들어서 참 두고두고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소개하는 글입니다. 물론 공직자,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다선생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자 목민심서 썼지만은 그 당시에 공직자들이 워낙 부패해서 공직자가 바로 설 때 나라 전체가 바로 선다 그런 마음으로 했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공직자, 공무원만 그렇게 하라 우리는 상관없다가 아니고 온 국민이 함께 청렴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도 복지국가, 선진국가 되겠죠. 한때 한 7, 8년 전인가 한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청소년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아까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세계 부패인식 지수를 발표한다 그랬죠. 그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지부,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우리 한국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한 겁니다.
감옥 가서 10년 살아도 10억 벌 수 있다면 죄를 지을래 했더니 우리 한국 청소년 17.8%가 그러겠다. 물론 안 가겠다는 놈이 절대 많지만은 100명 중에 17, 8명은 10억 벌 수 있다면 감옥 가겠다. 제가 그 설문조사 보고 애들이 장난쳤나 했더니 실제 기자가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는 거. 학생들이 그래요. 감옥 가면 밥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이렇게 답하는 놈도 있고 뭐 취직하기 힘든데 차라리 10억 벌 수 있다면 그거보다 뭐 내가 그냥 평생 고생해서 얼마 10억 벌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고 애들이 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답하는 걸 보고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 말은 이 청렴은 공직자들만의 교훈이 아니고 온 국민의 교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으로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산 정량용 선생이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 다시 한번 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